불안의 관찰과 존재의 창조성. 아이장. 존재 이해의 시작. 해석, 경험, 그리고 나의 형성. 1. 해석은 진리가 아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해석을 통해서만 세계를 경험한다. 그러나 해석은 진리가 아니다. 해석은 현실을 비추는 투명한 창문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 감정, 두려움, 욕망이 묻은 색안경이다. 따라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부분은 세계 그 자체가 아니라 세계에 대한 우리만의 반응이다. 영성적 관점에서 보면 진리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의 순수한 사실성이지만 인간은 그 순간 앞에서 거의 본능적으로 해석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진리는 늘 뒤로 밀리고 해석이 앞에 선다. 왜 인간은 이렇게까지 해석에 매달릴까? 이유는 간단하다. 불확실성은 인간에게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모른다는 상태는 심리적으로 너무나 불안하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을 알아내기보다 해석을 만들어서라도 마음의 공백을 메우려 한다. 관계에서 상대방의 표정 하나를 해석하고, 사건에서 의도를 추측하고, 감정에서 의미를 찾고, 일상에서 끊임없이 원인을 구성한다. 이 해석 중독은 인간의 생존 전략이었다. 그러나 심리적 영적 성장에서는 이 중독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왜냐하면 해석은 삶을 진짜로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촘촘한 필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난다. 인간의 해석은 언제나 과거에 기반한다. 과거의 경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습관, 과거의 기억, 과거에 형성된 신념. 즉, 해석은 지금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나를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붙이는 순간 그 경험은 현재성이 사라지고 과거의 구조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명상이 해석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해석은 현재를 과거로 되돌리고 지금 여기에서의 생생한 감각을 죽여버린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런 과거적 해석을 진실이라고 착각할까? 이것은 심리적 방어기제와 인지적 습관이 결합된 결과다. 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불안을 줄이기 위해,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해석을 만들어낸다. 부정 즉 현실을 해석으로 덮어버려 버티기. 투사 즉 내 감정을 타인에게 돌려서 이해하기. 합리화 즉 의미를 만들어 두려움 줄이기. 억압 감정 대신 생각과 해석으로 피하기. 이 방어 기제들은 모두 해석을 통해 마음을 보호하려는 본능적 움직임이다. 뇌는 빠르게 패턴을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도록 진화했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뇌는 사실을 보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는 방식으로 세계를 즉각 판단하고 즉각 해석하고 즉각 결론을 만들어버린다. 이 속도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해석이 내가 만든 것인지 실제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한다. 해석을 멈추는 것은 생각을 멈춘다는 뜻이 아니다. 해석이 올라올 때 그것을 붙잡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둘 수 있는 능력이다.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세계와 나를 과거의 틀 없이 마주하게 된다. 해석을 멈추면 감정은 감정 그 자체로 드러나고 타인은 타인의 존재로 보이며 나 자신은 설명된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해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등장한다. 2. 경험의 본질은 과거이며 환영이다. 경험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우리는 경험이 사실을 알려준다고 믿는다. 하지만 경험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경험은 뇌가 재해석한 결과물이다. 즉, 현실을 있는 그대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합한 현실을 체험하는 것이다. 외부에서 들어온 감각 데이터는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빛은 빛일 뿐이고 소리는 진동일 뿐이며 사건은 단순한 변화일 뿐이다. 그 감각이 의미를 갖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현재가 아니다. 그것은 즉시 나의 과거, 기억, 상처, 신념, 감정 패턴의 손을 거친다. 그리고 그 손길은 경험을 변형시킨다. 이 변형 그 자체가 나의 현실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다고 말할 때 나는 사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해석하고 있다. 이것이 경험의 근본적 한계다. 경험은 진실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과거 기반의 재구성이다. 경험은 원본이 아니라 이미지에 가깝다. 원본은 지금 여기의 세계이고 이미지는 그 세계를 내 뇌가 재구성한 결과다. 철학에서 말하는 재현이란 항상 원본과의 차이를 함축한다. 즉, 재현은 원본을 결코 온전히 담을 수 없다. 언어, 이미지, 개념, 기억, 그 어떤 형태로든 재현은 왜곡을 내재한다.
따라서 내가 경험한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원본을 잃었다. 나는 원본 대신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가공된 현실을 경험한다. 그 익숙함이 바로 과거의 힘이다. 경험은 항상 과거를 불러와 현재 위에 덮어 씌운다. 그 덮어 씌움 속에서 원본의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 이 점에서 경험은 환영이며 그림자일 뿐이다. 신경과학자들은 말한다. 인간의 뇌는 지금을 느리게 본다. 우리가 현재라고 느끼는 것은 실제로는 0.5초 전의 정보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뇌는 지금 여기를 직접 경험할 시간조차 없다. 그 대신 뇌는 이 상황은 과거의 무엇과 비슷한가? 를 먼저 묻는다. 이 질문이 뇌의 첫 번째 작동 원리다. 뇌는 감각을 지금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항상 과거 패턴을 기반으로 예측한다. 현재는 뇌에게 너무 낯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항상 지금 여기가 아니라 과거의 구조가 만들어낸 지금 같은 세계다. 그러니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은 사실 현재가 아니다. 그것은 가장 그럴듯한 과거의 연장선이다. 뇌는 현실을 재현하지 않고 현실을 추측하고 편집하고 구성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현재는 현실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잔재들이 집합해 만들어낸 정교한 가상현실이다. 경험이 과거의 산물이라면 그 경험들로 만들어진 나는 무엇인가? 나는 실체가 아니다. 나라는 감각은 수없이 반복된 과거 경험들이 하나의 패턴으로 응고된 결과다. 반복된 찬사, 반복된 꾸중, 반복된 두려움, 반복된 기대. 이 모든 경험의 조각들이 자아라는 이름의 구조를 만든다. 이 구조는 탄탄해 보이지만 그 실체는 없다. 그것은 단지 과거가 반복적으로 쌓여 만들어낸 패턴일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말조차 사실은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준 나의 패턴이 이렇다 라는 뜻에 가깝다. 과거가 나를 만든다. 그러나 그 과거는 실제가 아니라 이미 왜곡된 경험의 잔상이다. 결국 나라는 정체성도 환영 위에 세워진 것이다. 과거를 없애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과거는 없앨 수 없다. 다만 과거가 만든 환영을 진실로 착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아 탐구의 첫걸음이다. 경험은 과거이며 환영이고 나 또한 그 환영의 구조물임을 직시할 때 비로소 과거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지금 여기에 나가 드러난다. 그때 나는 과거를 재현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때 나는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하는 존재가 된다. 3. 체험 기반 자아의 속성. 불안과 진동.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의 단단한 실체라고 믿는다. 그러나 심리학적 관찰과 철학적 사유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드러난다. 나는 안정된 실체가 아니라 경험의 흔적들이 만들어내는 불안정한 진동이다. 이 진동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근원적 고통의 뿌리다. 자아는 안정된 실체가 아니라 경험의 흔적들의 진동이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의 고정된 중심이 아니다. 그것은 경험의 조각들이 쌓이고 충돌하고 잔향을 남기며 끊임없이 흔들리는 패턴이지 진동이다. 발달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는 안정된 핵심이 아니라 반복된 경험의 도식들이 결합한 결과다. 이 도식들은 과거의 기억, 감정의 인상, 상처의 자국, 관계 속에서 형성된 반응 패턴들이다. 그러므로 자아는 단단한 존재가 아니라 과거 경험의 파동이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 동적 구성물이다. 철학적으로도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데리다는 정체성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차연, 즉 끊임없는 차이와 지연의 흐름으로 보았다. 불교 역시 자아를 고정되거나 실체적이지 않은 것이라 보았다. 자아는 존재라기보다 진동하는 프로세스다. 우리가 자신을 느끼는 방식은 이 진동을 한순간 포착한 불완전한 이미지일 뿐이다. 자아가 진동이라면 그 진동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은 감정의 널뛰기다. 쾌락, 고통, 쾌락, 고통. 감정은 언제나 이 두 극 사이를 흔들린다. 왜인가? 감정은 뇌의 생존 시스템이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지금의 상황을 예측하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에너지 변동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좋은 경험이 떠오르면 뇌는 쾌를 활성화한다. 과거의 나쁜 경험과 유사한 징후가 감지되면 뇌는 고통 신호를 켠다. 즉 쾌와 고는 현재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잔재가 현재를 흔드는 파동이다. 이 파동이 크게 요동칠수록 우리는 기분이 계속 변한다. 감정이 널뛴다.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 라고 느끼게 된다. 하지만 본질은 단순하다. 자아는 고정된 것이 아니기에 감정의 진동은 자아의 구조적 특성이다. 문제는 우리는 이 진동을 내가 잘못되었다. 내 감정이 불안정하다. 라고 오해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진동은 문제가 아니라 자아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자아는 파도처럼 흔들려야 존재한다. 흔들리지 않는 자아는 죽은 자아다. 고통은 진동 그 자체에서 오지 않는다. 고통은 진동을 모르는 것에서 온다. 인간은 자신의 감정 변동이 본질적으로 자연스러운 진동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착각을 한다. 왜 나는 안정적이지 못하지? 왜 자꾸 기분이 변하지? 왜 행복이 오래가지 않지? 왜 불안이 반복되지? 우리는 변동하는 감정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그 변동을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며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진다. 진동의 존재를 모를 때 모든 감정 변화는 문제가 되고 모든 불안은 고장이 되며 모든 흔들림은 결함이 된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감정의 요동은 자아의 고유한 작동 방식이며 그 진동을 이해할 때 비로소 고통은 줄어들고 내적 평화가 싹튼다. 진동을 알면 흔들림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존재의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느껴진다. 자아가 진동임을 알 때 인간은 감정을 통제하려는 허망한 노력에서 벗어난다. 감정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불안을 억누르기보다 관찰하게 되며 내가 흔들린다는 사실 자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진동을 바로 본다는 것은 내가 과거 경험에 움직이는 패턴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인식은 자아에 대한 집착을 느슨하게 만든다. 자아는 고정되어야 할 무엇이 아니라 흔들리며 존재하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흐름을 흐름으로 볼 때 고통은 사라지고 감정의 파동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침묵의 중심이 드러난다. 2장 불안의 존재론. 왜 영적 추구는 불안을 피하는 행위가 되는가? 1. 불안은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조건. 우리는 불안을 하나의 문제로 여긴다. 치료의 대상, 제거의 대상 혹은 극복해야 할 감정적 장애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 관점은 불안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다. 불안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존재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형식, 즉 존재론적 조건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불안은 특정한 대상이 없는 정동이다. 공포처럼 무엇이 두렵지 않다. 불안은 우리의 일상적 세계를 바치는 모든 배경이 갑자기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다. 이때 사라지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게 기댄 세계 그 자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인간은 익숙한 세계의 틀을 벗어난 채 맨몸의 존재로 던져진다. 불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이다. 너는 네가 붙잡고 있는 모든 확실성보다 더 큰 존재다. 존재는 본래적으로 불확실성과 개방성 위에 서 있다. 확실성은 우리의 뇌가 만든 인지적 안정장치일 뿐이다. 미래는 열린 가능성들의 장이며 그 열림 자체가 인간 존재의 구조다. 이 열린 구조와 마주하는 순간 나타나는 감정이 바로 존재론적 불안이다. 심리학적으로도 불안은 단순히 나쁜 감정이 아니다. 현대 심리학은 불확실성, 불내성이 불안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워한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사라질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불확실성 위에서만 유지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아는 안정된 실체가 아니라 매 순간 상황 속에서 조정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적 구조다. 이 불안정성은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음의 징표다. 그렇다면 고통의 근원은 무엇인가? 불안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불안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고통을 만든다. 불안을 억누르려 하면 우리는 더욱 불안해지고 불안을 피하면 우리의 세계는 점점 좁아진다. 반대로 불안을 존재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면 불안은 확장으로 변한다. 불안은 실존을 깨우는 신호다. 불안은 가능성이 열렸다는 징표다. 불안은 우리가 살아있으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결국 불안은 실존의 그림자가 아니라 실존의 빛이다. 불안은 우리를 억압하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열어주는 존재론적 문이다. 2. 영적 추구의 심리학적 허상. 영성은 언제나 인간에게 매혹적인 주제였다. 명상, 종교, 초월적 체험, 신비주의 인간은 끊임없이 더 높은 무엇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 영적 열정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출발점에는 고귀한 진리의 의지가 아니라 결핍, 공허, 불안이 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다. 완성되지 않은 정체성, 불확실한 미래, 흔들리는 자아감, 이런 실존적 공허는 인간을 영적 경험으로 몰아넣는다. 더 높은 의식, 깨어남, 치유라는 환상은 바로 이 공허를 메우기 위한 심리적 장치다. 하지만 그 열망 속에는 자아의 근원적 불안이 숨겨져 있다. 영적 욕망은 종종 불안에서 도망치기 위한 욕망이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스피리추얼 바이패싱, 즉 영적 우회이다. 이는 종교적 언어를 사용해 자신의 고통을 우아하게 포장하는 방식이다. 상처, 분노, 우울, 욕망을 직면하는 대신 사람은 말한다. 나는 빛으로 상승하고 있어. 나는 고통을 초월했어. 감정은 낮은 차원의 에너지야. 하지만 이런 말들은 종종 영적 진실이 아니라 심리적 회피의 다른 이름이다. 불안을 직면하기 어려운 자아가 영성이라는 옷을 입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처럼 영적 체험은 표면적으로는 신비롭고 고귀해 보이지만 내부 구조는 의외로 단순하다. 중독과 닮아 있다. 첫째, 도파민이 작동한다. 명상 중 갑작스러운 평화감, 종교 집회에서의 황홀경, 음악 속에서의 몰입, 이러한 체험은 강력한 보상 자극이다. 뇌는 그것을 다시 원한다. 다시 체험하려 하고 이전보다 더 강한 자극을 찾기 시작한다. 한 번의 각성 체험은 각성을 끝내지 않는다. 오히려 각성에 대한 갈증을 강화한다. 둘째, 무의식적 재현 욕망이 작동한다. 프로이트의 반복 충동처럼 인간은 항상 결핍을 반복적으로 재현하며 그것을 덮으려 한다. 영적 체험은 이 결핍을 완전히 해결해주지 못한다. 잠시 덮을 뿐이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야 한다. 셋째, 체험의 강도는 점점 올라간다. 가벼운 평온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더 강한 황홀, 더 깊은 몰입, 더 놀라운 신비 체험을 찾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영성은 진리가 아니라 도취의 단계적 상승이 된다. 이런 구조는 마르크스가 말한 종교는 아편이다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한다. 아편은 고통을 잊게 한다. 아편은 의존을 만든다. 아편은 더 강한 용량을 요구한다. 영적 체험 또한 그렇다. 영성은 우리를 마취시킬 수 있지만 존재의 공허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공허는 더 깊어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허를 치유한 것이 아니라 회피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명확하다. 진짜 영성은 체험으로 가지 않는다. 진짜 영성은 회피하지 않는 힘이다. 불안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 결핍을 채우려 하지 않고 그 결핍과 함께 존재하는 것, 바로 그곳에서 영성은 시작된다. 영성은 강렬한 체험이 아니라 조용한 직면이며 도취가 아니라 깨어있음이며 도피가 아니라 실존의 감내다. 3. 왜 하나에 집중해야 하는가? 인간은 경험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경험에 의존하는 존재다. 문제는 이 경험이 본질적으로 과거의 재현이며 우리의 자아가 이 재현 위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경험을 무분별하게 추구하면 자아는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정해진다. 이것이 바로 여러 길과 여러 스승을 동시에 좇을 때 불안이 증폭되는 이유이다. 현대 영성 소비는 마치 넷플릭스 콘텐츠 소비와 비슷하다. 명상, 요가, 단학, 불교, 기독교, 뉴에이지, 샤머니즘, 에너지워크. 사람들은 더 나은 체험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스크롤을 내린다. 하지만 이런 분산된 추구는 불안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킨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더 좋은 체험을 놓칠지 모른다는 불안이 커지기 때문이다. 자아는 원래부터 미세한 진동을 가진 구조인데 여러 체험을 한꺼번에 흡수하려는 순간 그 진동은 더 거칠고 불안정하게 흔들린다. 애초에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영성을 찾았는데 영성의 과잉이 오히려 불안을 더 증폭시키는 역설이 발생한다. 하나에 집중하는 것은 언제나 포기를 의미한다. 한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길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버리기를 극도로 두려워한다. 혹시 이 길이 틀리면 어떡하지? 혹시 더 좋은 스승이 있으면 어떡하지? 혹시 이 기법보다 더 강력한 체험이 있으면? 이러한 의심은 사실 탐욕이 아니라 불안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길에 집중하지 못한다. 자아가 흩어지고 인생의 중심이 사라지고 선택은 늘어나지만 방향은 사라진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적 법칙이 있다. 많은 가능성을 붙잡을수록 자아는 느슨해지고 불안은 커진다. 하나를 선택할수록 자아는 집중되고 불안은 줄어든다. 고대 종교들이 한 스승, 한 길을 강조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배타성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구심성의 문제다. 예수의 말, 71마리 양을 위해 99마리를 두고 간다. 이 비유는 단순한 목자의 헌신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의 중심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 가능성을 붙잡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행위라는 진리를 말한다. 하나에 집중한다는 것은 자아의 구조를 하나로 모으는 심리적 통합의 행위다. (3장) 관찰의 기술. 불안과 나를 직면하는 심리학. 1. 관찰은 해석을 멈추는 일. 나를 덮고 있던 이야기의 장막을 걷어내기. 인간의 정신은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경험이 일어나자마자 의미를 만들고 이유를 추론하고 원인을 해석한다. 그러나 이 과정이 너무 빠르고 자동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대부분 해석을 현실로 오해하며 살아간다. 관찰은 바로 이 자동적 해석을 멈추고 사건이 지닌 가장 원초적인 층위, 언어 이전의 감각, 아직 이름 붙지 않은 현상과 마주하는 행위이다. 관찰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자아가 만든 이야기에서 벗어나 존재의 실제 현장으로 내려가는 하나의 용기이다. 관찰과 해석의 본질적 차이. 관찰. 관찰이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기에는 판단도 의미 부여도 없다. 그냥 발생하는 것의 발생을 허락하는 행위다. 가슴이 조여오면 조여온다라는 해석조차 내려놓고 그저 압박감의 생생한 질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관찰이다. 해석. 반면 해석은 사건을 이해 가능한 구조로 재구성한다. 의미를 만들고 원인을 찾고 이유를 붙여 경험을 다시 나의 이야기 속에 집어넣는다. 내가 오늘 예민해서 그래? 이건 과거 상처 때문이지.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해석은 자아를 안정시키지만 동시에 실제 감각을 덮어버린다. 자아는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감각을 즉각 이야기로 변환한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다. 우리는 감각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사는 인간이 된다. 관찰은 이 이야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며 해석은 이야기를 더욱 강화하는 과정이다. 언어 이전의 감각에 접근하기. 경험의 원초적 층위로 내려가기. 우리가 흔히 느낌이라고 부르는 것 대부분은 사실 이미 언어가 개입한 2차 가공물이다. 뜨겁다, 아프다, 막힌다, 조인다. 이 표현들은 모두 감각을 개념으로 번역한 것들이다. 그러나 몸은 언어보다 먼저 반응한다. 신경과학적으로도 신체 감각이 활성화되고 난 뒤에 언어 해석이 뒤따른다. 불안은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의 떨림, 위장의 수축, 미세한 손끝 긴장에서 먼저 발생한다. 생각은 나중에 이 감각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준다. 관찰자는 바로 이 언어 이전의 감각층에 접근한다. 즉, 감각을 설명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있도록 허락한다. 이것은 불교의 직지, 현상학의 본질 직관, 정신분석의 현상적 직면과 궤를 같이 한다. 언어 이전의 감각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불안이라고 부르던 경험은 더 이상 거대한 심리적 증상이 아니라 미세한 진동과 긴장의 생리적 움직임으로 느껴진다. 이 순간 불안은 이미 절반 이상 사라진다. 판단 없는 주시. 좋다 나쁘다라는 폭력에서 벗어나기. 우리는 감각이 일어나면 즉시 평가한다. 이 감정은 나쁘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 느낌 없어져야 해. 이 판단은 감각 자체보다 더 큰 고통을 만든다. 왜냐하면 판단은 곧 감각을 제거해야 한다는 충동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단을 멈추는 순간 감각은 우리를 위협하는 적이 아니라 그저 현재의 한 파동일 뿐이 된다. 명상에서 말하는 판단 중지의 알아차림, 정신분석의 중립성, 융분석 심리학의 무의식과의 의식적 만남은 모두 같은 지점에 도달한다. 판단을 멈추는 것은 감각을 바꾸려는 폭력을 멈추는 것이다. 그리고 이 멈춤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다. 인지적 알아차림 대 존재의 알아차림. 인지적 알아차림. 아,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이건 과거 경험 때문에 그렇지. 이것은 해석의 연장선이며 여전히 나의 이야기 속에 있다.
자아는 안정되지만 감각은 가려진다. 존재의 알아차림. 여기에서는 해석이 없다. 가슴에서 미세한 떨림이 있다. 배가 따뜻하게 수축된다. 목이 좁아지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여기에는 나는 불안이라는 언어 구조가 없다. 불안이 하나의 이름, 개념, 대상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발생하는 생생한 현상으로 드러난다. 이때 불안은 관찰자에게서 분리되어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는다. 이것이 바로 존재적 알아차림의 힘이다. 존재의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순간 불안은 개념에서 감각으로, 감각은 두려움에서 생생한 현존으로 변환된다. 그리고 이 전환이 일어나면 불안은 더 이상 억눌러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관찰할 수 있는 파동이 된다. 이 불안을 관찰하는 법. 실제 기법과 존재론적 태도. 불안을 다루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해소가 아니라 관찰이다. 불안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아직 말로 건드려지지 않은 존재의 진동이다. 이 진동을 억누르면 증상은 더 거칠어지고 이 진동을 관찰하면 스스로 가라앉는다. 관찰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며 치료기법이 아니라 존재를 경험하는 방식의 전환이다. 인지적 설명 없이 그대로 보기. 불안이 올라올 때 인간이 습관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이해, 설명, 분석, 회피이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또 예전 트라우마 때문인가? 이걸 빨리 없애야 하는데. 이런 인지적 작업은 불안을 해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을 이야기로 확장하여 더 복잡하게 만든다. 그래서 관찰의 첫 단계는 다음이다. 모든 설명을 잠시 보류하기. 이것은 현상학의 에포케이자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중립성의 한 형태이다. 왜? 를 금지하고 무엇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맞묻는다. 왜 불안한가? 는 묻지 마라. 무슨 내용 때문에 불안한가? 도 묻지 마라. 지금 무엇이 감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를 물어라. 불안의 내용이 아니라 형태에 집중하는 것이다. 형태의 예는 압박, 열감, 조임, 떨림, 막힘, 흐름의 단절, 호흡의 끊김, 심장 두근거림의 속도 변화 등이다. 여기에는 해석도 비판도 판단도 없다. 오직 현존하는 감각의 질감만 있다. 프로이트, 칼 융 명상의 공통 핵심. 감각으로 돌아가기. 이 세 방법은 매우 다르지만 가장 깊은 층에서는 단 하나를 지향한다. 생각 이전의 경험으로 회귀하라. 프로이트의 자유연상.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감정과 이미지가 흐르도록 하여 감각의 근원을 드러낸다. 칼 융의 적극적 상상. 무의식의 이미지가 움직이고 변형되는 과정을 수정 없이 관찰한다. 명상. 매 순간의 신체 감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세 방법의 공통 목표는 자아의 해석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원초적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몸의 긴장, 심박, 감각, 미세 진동, 포착하기. 불안의 가장 빠른 신호는 생각이 아니라 신체다. 불안은 신체가 먼저 반응하고 그 뒤에 마음이 그것을 해석하는 구조다. 대표적인 미세 신호들. 눈 주변의 떨림, 손끝의 전기적 찌릿함, 심박의 미세한 속도 증가, 호흡 흐름의 끊김, 복부나 위장의 수축, 어깨와 목 근육의 무의식적 긴장, 몸 안쪽에서 파동처럼 올라오는 잔떨림. 이 징후는 매우 빠르고 섬세하며 많은 경우 우리는 이를 감정으로 번역하기 전에 놓쳐버린다. 신체는 무의식보다 빠르게 진동한다. 감정은 신체 반응의 해석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다루려면 신체 감각을 먼저 관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불안이 신체에서 먼저 발생한다. 관찰자가 이를 있는 그대로 보면 자동 반응 패턴이 끊기면서 안정이 일어난다. 이 과정은 억압이나 통제가 아니라 생리적 존재론적 회복 운동이다. 심리치료에서의 관찰 기법 비교. 정신분석, 활용심리분석, 명상, 이들의 각 접근법은 다르지만 그 핵심 기능은 관찰을 통한 무의식의 자가전개라는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정신분석. 중립성과 자유연상의 관찰. 정신분석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말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본다. 분석가는 판단하지 않는다. 해석은 즉시 하지 않는다. 환자는 모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유롭게 흐르게 한다. 감정이 흐르면서 전이, 저항, 억압된 욕망이 스스로 드러난다. 정신분석의 깊은 가르침은 매우 간단하다.
해석은 나중에 오며 관찰이 항상 먼저이다. 융 분석 심리, 이미지의 자율성 관찰. 융에게 관찰은 곧 무의식의 자율성 인정이다. 그의 분석 심리학 기법인 적극적 상상에서는 이미지가 스스로 움직이고 변하고 말하도록 둔다. 자아는 이를 통제하거나 교정하지 않는다. 융 심리학의 핵심은 무의식을 바로잡지 않고 그저 이해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태도는 불안의 원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변화하는지를 관찰하게 한다. 불안은 고쳐야 할 증상이 아니라 원형적 에너지의 움직임이다. 명상 윗바사나 현상 자체의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한다. 명상에서 모든 경험은 일어남, 머문, 사라짐의 흐름으로 본다. 호흡은 일어나고 사라진다. 긴장은 일어나고 사라진다. 불안도 일어나고 사라진다. 명상은 어떤 것을 바꾸려 하지 않고 현상 그 자체가 드러나는 것을 허용한다. 철학적으로는 하이데거의 존재 사건의 장과도 유사하다. 경험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것이다. 결론. 관찰은 불안을 없애지 않는다. 하지만 불안에게서 나를 해방한다. 관찰은 불안을 제거하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불안을 자아의 이야기에서 분리하여 하나의 생리적 존재적 현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때 불안은 더 이상 나를 장악하는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파동으로 변환된다.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의 관계가 바뀌는 것이다. 그 변화가 바로 치유이다. 4장. 관찰이 만들어내는 내적 힘, 존재의 중심성. 1. 관찰의 지속이 내면의 장을 만든다. 관찰이 지속될 때 인간의 내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인 구조 변화가 일어난다. 초기에는 불안과 감정, 충동이 자극에 반응하여 그대로 신체를 흔들어 놓는다. 자극과 반응은 거의 하나로 붙어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마음과 몸은 즉각적으로 튀어오른다. 그러나 관찰이 시작되면 이 단단한 연결이 아주 미세하게 느슨해지기 시작한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틈, 일종의 여백이 생긴다. 이 여백은 처음에는 매우 작아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지만 관찰이 반복될수록 조금씩 넓어진다. 이때 작동하는 변화는 단순한 습관 조정이 아니라 의식 구조 전체의 재배치이다. 자극이 들어오면 곧바로 반응으로 이어지던 삶에서 이제는 자극이 먼저 경험되고 그 경험이 잠시 머물며 관찰되며 마지막에 선택적 반응이 일어난다. 관찰의 주체가 개입하면서 비로소 반응 이전의 순수한 경험의 장이 열린다. 이 장이 열릴 때 감각과 감정은 해석이나 기억, 판단의 층을 벗고 가장 투명한 형태로 드러난다. 이 장이 넓어질수록 삶은 자동 반응의 연속에서 벗어나 의식적 창조의 공간으로 이동한다. 이 변화는 반응을 줄이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반응이 약해질수록 자극을 받아들이는 중심이 감정에 휘둘리는 자아에서 고요한 관찰자로 이동한다. 마음의 중심은 외부 자극에서 내부의 조용한 장으로 옮겨가며 자아의 표면적 반응이 잦아들수록 그 깊숙한 아래에 있던 자기의 중심축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삶은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끌려다니는 구조에서 벗어나 경험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구조로 재구성된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안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변화이며 하이데거가 말한 현존재가 자신을 응시하는 행위에 가깝다. 융이 말한 자기 셀프의 중심성 회복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임상적으로도 관찰이 지속되는 사람에게는 뚜렷한 변화가 보인다. 우선 자기조절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다. 감정적 파동이 길게 이어지지 않고 신체 긴장이 이전보다 훨씬 빨리 회복된다. 분노나 불안 같은 감정이 치솟아도 고조점까지 올라가지 않고 파동의 곡선이 빠르게 내려온다. 이러한 변화는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관찰을 통해 자동 반응 회로가 재학습되기 때문이다. 또한 삶의 안정감이 달라진다. 이전에는 안정이 외부 조건에 따라 흔들렸다면 이제는 안정이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한 중심에서 비롯된다. 상황이 어떻든 마음을 뒤흔들던 힘이 약해지며 예전 같으면 무너졌을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괜찮다는 경험이 자주 나타난다. 이는 불안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불안을 담을 수 있는 중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통찰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통찰은 생각의 산물이나 분석의 결과가 아니다. 통찰은 중심의 장이 만들어졌을 때
저절로 떠오르는 현상이다. 사건의 표면이 아니라 그 아래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고 왜 내가 늘 이런 방식으로 반응했는가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고통을 만들어내던 구조가 관찰자의 자리에서 하나의 모양처럼 보여지기 시작한다. 이 통찰은 억지로 얻을 수 없다. 오직 관찰이 축적한 장이 있을 때만 솟아오르는 존재의 움직임이다. 관찰의 지속은 결국 내면의 하나의 장을 구축한다. 이 장은 외부 자극에 따라 흔들리는 얇은 표면이 아니라 그 표면 아래서 모든 경험을 담아낼 수 있는 깊고 고요한 공간이다. 이 장이 깊어질수록 인간은 반응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존재 중심의 삶으로 이동한다. 그 중심성 위에서 비로소 삶은 창조성을 갖는다. 선택적 반응, 새로운 해석, 새로운 생각이 생겨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며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단 하나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일으켜 삶을 창조하는 힘이 자리 잡는다. 이 힘은 영성적 각성과 심리적 성장이 만나는 지점이며 존재의 중심이 드러날 때 비로소 가능한 내면의 창조성이다. 이 경험 기반 자아에서 존재 기반 자아로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과거의 기억, 사건의 해석, 타인의 시선,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들로 이루어진 조합물이다. 이 자아는 본질적으로 축적된 기억의 구조물이며 우리가 직접 만든 것이라기보다 경험들이 스스로 우리 안에서 형성해 놓은 반응적 패턴에 가깝다. 그래서 경험 기반 자아는 언제나 외부의 조건과 자극에 민감하게 흔들린다. 타인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무너뜨리고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선택을 억압하며 오래전 학습된 두려움이 지금의 관계에 침투하여 나의 행동을 제한한다. 이 자아는 시간의 굴레 속에 놓여 있으며 과거의 잔향과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끊임없이 반응하느라 정작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한다. 그러나 자아에는 또 다른 층위가 있다. 경험의 내용과 기억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나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판단 이전에 있는 그대로의 나가 서서히 드러난다. 이 자아는 과거의 이야기들에 붙잡혀 있지 않고 미래의 기대나 두려움에 종속되지 않으며 감각과 경험이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고요하게 관찰된다. 해석하기 전에, 의미를 만들기 전에, 반응하기 전에 존재할 수 있는 이 힘은 일종의 내부적 공간이다. 중심이 잡혀있고 고요하며 무심에 가깝다. 흔들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이 일어나는 동시에 혹은 심지어 그 흔들림 전 단계인 미세한 진동조차 알아차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안정성이다. 이 자아는 과거의 축적물이 아니라 현재에 있음에서 나온다. 경험 기반 자아와 존재 기반 자아 사이에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과거의 기억, 설명, 역사의 기초에 구성된 이야기의 나이며 후자는 즉각적 존재 경험의 바탕 위에서 깨어있는 현존적 나이다. 경험 기반 자아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지만 존재 기반 자아는 내적 중심에서 안정과 방향을 발견한다. 전자가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 축 속에서 나를 설명한다면 후자는 현재라는 장 속에서 나를 드러낸다. 경험적 자아는 자동 반응 패턴을 통해 움직이고 존재적 자아는 반응 이전의 여백을 통해 선택한다. 경험 자아가 분석과 해석의 의식작용을 따른다면 존재 자아는 관찰과 머물매의 의식작용을 따른다. 이 두 자아의 차이는 심리학적 철학적으로 서로 다른 언어로 반복해서 설명되어 왔다.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경험 기반 자아는 과거의 경험, 특히 억압된 기억에 묶여 있으며 지금의 행동 대부분이 그 과거에 쌓아온 것을 변형하여 반복하는 구조다. 융에게서 존재 기반 자아는 보다 근원적인 중심, 즉 자기와의 연결로 나타난다. 이 셀프는 경험을 초월한 원형적 중심이자 통합의 장이다. 불교 전통에서는 관찰을 통해 드러나는 자아를 무아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 무아란 자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변하는 것에 참된 나로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경험 자아는 변하는 것을 나로 착각한다. 그러나 존재적 자아는 변하는 것을 포착하는 알아차림을 통해 드러난다.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리자면 존재 기반 자아는 세계 내 존재로서의 근원적 현존재 다자인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순간이며 존재가 자기의 근원성으로부터 다시 말을 걸기 시작하는 자리이다. 결국 경험 기반 자아에서 존재 기반 자아로의 이동은 새로운 자아를 만드는 행위라기보다 이미 여기 있었으나 기억의 소음에 가려져 있던 존재의 중심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 회복은 반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응 이전에 있는 미세한 떨림과 함께 있는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며 심리적 성장과 영적 각성이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존재 기반 자아가 깨어날 때 우리는 더 이상 경험의 노예가 아니라 경험을 알아차리는 주체로 살게 된다.
그리고 이 알아차림의 자리에서 비로소 삶은 반응이 아니라 창조가 된다. 3. 내적 힘이 창조성을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삶은 자극에 대한 반사적 반응의 연속으로 흘러간다. 누군가의 말, 상황의 변화, 과거 기억에서 솟아오른 감정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은 다시 익숙한 패턴을 강화한다. 이렇게 반응적 삶은 언제나 과거에 의해 결정되며 반복과 습관,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규범이 만들어 놓은 자동 운전의 흐름 속에 놓인다. 자아는 주체적이기보다 반사적인 구조로 작동하고 삶은 이미 배워온 방식의 변화 없는 재생산이 된다. 그러나 관찰의 능력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차원이 열린다. 반응하기 전에 나 자신을 관찰할 수 있을 때 반응보다 선택이 먼저 등장한다. 이 작은 틈, 반응 이전의 공간이 바로 창조적 삶의 출발점이다. 새로운 행동 가능성은 이미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식적 의지에서 태어나며 이때 삶은 비로소 주체적인 흐름으로 바뀐다. 이것은 영성적으로 보면 내면의 창조성의 원천이 열리는 순간이고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기 결정성 혹은 자기주도적 행위의 시작이다. 창조적 삶은 타인이 원하는 나가 아닌 내가 선택한 나로 살아가게 하는 총체적인 힘이다. 이 창조성의 내적 원천은 하루라는 작은 단위에서도 드러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거의 전부 반응으로 소모한다. 아침에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부터 타인의 말, 일정, 감정, 사건의 흐름에 끌려다니며 하루를 스스로 창조하기보다 소비한다. 그러나 중심성이 형성된 사람은 결정적인 능력을 갖는다. 하루에 단 하나의 근원적 생각을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힘이다. 이것은 단순한 집중력이나 계획성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에서 쏟아오르는 창조적 의지다. 이것이 불교의 정념에 대한 실천적 의미이다. 단 하나의 바른 마음이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융이 말한 창조적 상상도 마찬가지로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에너지다. 즉, 하나의 의도된 생각을 일으키는 힘 자체가 이미 창조성의 핵심이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정신적 능력이다. 이러한 힘은 영성적 각성과 심리적 성장이 만나는 지점에서 온다. 명상은 판단 없이 자신을 관찰하는 내적 장을 확장시켜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고, 심리치료는 과거 경험에 의해 고착된 자아구조를 해체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 두 과정이 만나는 자리에서 중심성이라는 고유한 내적 힘이 탄생한다. 중심성이란 충동을 견뎌내는 능력이며 불안을 밀어내지 않고 관찰하는 여유이며 과거의 반복을 넘어 새로운 의미의 삶을 창조하려는 의지다. 이 힘이 활성화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현재의 창조자가 된다. 창조적 삶은 특별한 재능의 산물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에서 삶을 다시 선택하려는 내면적 힘의 자연스러운 확장이다. 결론. 영성은 경험이 아니라 기반이며 창조이다. 1. 영적 체험보다 불안의 관찰이 우선인 이유. 현대의 많은 영성 실천은 강렬한 체험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누군가는 깊은 평온을 느끼고 누군가는 몸이 가벼워지는 만족을 말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몰입의 황홀을 깨달음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이런 체험 중심의 영성은 본질적인 함정을 품고 있다. 체험은 언제나 일시적이고 변화하며 붙잡을 수 없다. 그것들은 찰나적 파동에 불과한데도 사람들은 그 파동을 유지하거나 다시 경험하려고 애쓴다. 그렇게 체험에 대한 집착이 생기면 불안은 더욱 교묘하게 그 아래로 숨어 들어간다. 다음 체험은 언제 올까? 지난번의 강렬함이 재현되지 않으면 나는 퇴보한 것일까? 영성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런 질문들은 체험의 욕망 속에서 부활하는 또 다른 형태의 불안이다. 결국 체험 중심의 영성은 영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성이라는 이름 아래 불안을 감추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진정한 영성의 출발은 체험이 아니라 불안을 관찰하는 데 있다. 불안은 단순한 신경증적 반응이 아니라 존재가 가장 깊은 차원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통로이다. 불안을 밀어내지 않고 직면하여 관찰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체험을 넘어선 기반, 존재의 바닥이 열린다. 체험은 내가 원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흐름처럼 왔다가 사라진다. 반면 이 존재의 기반은 내가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지속성과 중심성을 지닌다. 불안을 관찰할 때 영성은 더 이상 좋은 느낌이나 마음의 고향 같은 정서적 파동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신 진짜 영성은 경험의 표면이 아니라 존재의 기초 구조로 내려앉는다. 이것이 바로 불안 관찰이 영성의 첫걸음인 이유이다. 체험은 마치 하늘에 스쳐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구름의 모양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위협적일 수도 있으며 종종 경이로울 수도 있다. 하지만 구름은 본질이 아니다. 구름은 지나간다. 반면 관찰된 불안은 하늘 그 자체를 드러낸다. 그것은 모양을 바꾸는 감각의 파도나 심리적 체험의 형태를 넘어선 더 넓고 더 근원적인 장이다. 영성은 구름의 화려함이나 움직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하늘의 넓이에 가깝다. 체험은 재료일 뿐이며 목적이 될 수 없다. 목적은 언제나 하늘 즉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기반이다. 불안을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구름에서 벗어나 하늘을 본다. 그리고 그 하늘이 바로 우리 존재의 깊은 본성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경험의 반복에서 벗어나 존재의 힘으로 살아가는 전환. 인간의 대부분의 삶은 과거 경험의 연장선에서 흘러간다. 우리는 자신이 겪어온 기억, 트라우마, 욕망, 두려움을 통해 세계를 해석하고 그 틀 안에서 반응한다. 불편했던 경험은 회피를 부르고 충족되었던 경험은 재현을 요구하며 상처는 예측과 경계를 강화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경험한 대로 살아가고 기대하는 대로 세상을 읽는다. 이런 삶은 편안함을 주지만 본질적으로 반복적이다. 실존적 자유는 약화되고 과거는 현재를 계속해서 복제한다. 심지어 영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체험만을 좇으면 과거의 경험 패턴을 그대로 영적 영역에 옮겨 놓는다. 새로운 영적 체험을 갈망하고 이전 체험을 유지하려 하고 체험이 사라지면 불안을 느끼는 식으로 경험 기반 삶의 반복성이 오히려 더 강화된다. 그러나 존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시작된다. 이 전환의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관찰이다. 관찰은 과거 경험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만들어내는 회로를 끊어내는 행위이다. 관찰하는 순간 반응과 자극 사이에 아주 미세한 간격이 생긴다. 이 간격은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반복될수록 점점 확장된다. 그 틈은 새로운 가능성의 장이며 과거 경험의 흐름을 멈추고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다. 존재 기반으로 사는 삶은 과거 경험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중심성에서 선택이 이루어지는 삶이다. 충동보다 중심이 앞서고 반응보다 선택이 앞서며 패턴보다 가능성이 먼저 나타난다. 이때 선택은 단순한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힘이다. 이 전환에서 나타나는 자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다. 존재 기반의 자유는 훨씬 깊고 실존적이다. 그것은 반응할 수 있지만 굳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이전처럼 자동적으로 끌려가는 대신 그 사이에 형성된 내적 간극 안에서 잠시 머무는 것이다. 그 머물면서 우리는 선택한다. 불안의 관찰은 바로 이 간극을 만드는 작업이다. 불안을 해석하거나 억압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반응이 멈추고 간극이 생긴다. 그 간극에서 자유가 발생하고 그 자유에서 새로운 삶이 창조된다. 존재 기반의 삶은 과거를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조적 삶이다. 결국 경험의 반복에서 벗어나는 근본적 전환은 체험이 아니라 관찰에서 시작되며 그 관찰이 존재의 힘을 서서히 드러내는 것이다. 3. 불안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창조성의 출발점. 불안은 대개 제거해야 할 문제, 고통, 장애처럼 여겨진다. 많은 사람들은 불안을 없애기 위해 회피하거나 억누르거나 설명하려 하며 심지어 영적 수행을 통해 불안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려 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불안을 없애려는 바로 그 의도가 불안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불안을 제거하려는 마음은 불안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하고 회피는 긴장을 높이며 긴장은 다시 불안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만든다. 심리치료와 명상 전통은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불안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머물고 관찰해야 한다. 불안은 문제라기보다 존재의 깊은 구조가 흔들리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불안은 사실 존재가 스스로를 확장하려는 신호다. 새로운 가능성이 등장할 때 우리는 경계에서 미세한 떨림을 경험한다. 불안은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 기존의 익숙한 구조 너머로 나아가기 직전의 문턱이다. 인간은 아무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는 큰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불안은 언제나 나의 낡은 구조가 흔들리는 순간에 발생한다. 이 흔들림은 위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성장과 창조의 신호이기도 하다.
불안은 단순히 혼돈이나 무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패턴이 들어설 공간이 만들어지는 과정, 즉 존재가 스스로를 확장하는 순간이다. 이때 불안을 창조성의 출발점으로 바꾸는 핵심은 관찰이다. 관찰은 불안을 피하지 않게 하고 억누르지 않게 하며 그 감각을 있는 그대로 맞닥뜨리게 한다. 목의 조임, 가슴의 떨림, 위의 긴장, 몸의 열감과 같은 신체 감각을 말로 설명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느낀다. 그러면 자동 반응의 회로가 약해지기 시작한다. 불안에 압도되어 도망치거나 싸우려는 반응 대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이 공간이 바로 창조성의 발화점이다. 반응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대신 새로운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창조성의 첫 움직임이다. 예술가가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낼 때도, 철학자가 새로운 사유의 지평을 열 때도, 심리치료에서 내담자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할 때도 그 시작에는 언제나 불안이 있다. 불안이 없다면 기존의 구조를 벗어날 이유도,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 동기도 없다. 불안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가 태어날 문턱에서 울리는 존재의 진동이다. 따라서 불안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찰과 머금을 통해 창조성으로 변환되는 가장 중요한 내적 자원이 된다. 4. 진짜 영성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중심에서의 사는 힘. 많은 이들이 영성을 말할 때 떠올리는 것은 강렬한 느낌, 환희, 신비로운 체험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 중심 영성은 지속되지 못한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치솟았다가 곧 사라지는 감정이며 그때마다 사람은 다시 그 경험을 찾아 헤매게 된다. 이런 방식의 영성은 결국 특별한 나를 유지하려는 욕망을 강화할 뿐 삶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힘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영성은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출발할 수 있다. 그것은 강렬한 체험이 아니라 고요하고 안정된 중심성을 기반으로 한다. 중심성은 관찰을 지속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내적 공간이다. 이 공간은 감정이나 감각이 아닌 존재의 안정축을 제공한다. 바깥 환경이 흔들리더라도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세상을 다시 경험한다. 영성의 성숙은 체험의 강도나 신비로움이 아니라 이 중심의 깊이로 측정될 수 있다. 영성의 본질은 체험이 아니라 창조성이다. 중심이 견고해질 때 그 중심에서 새로운 힘이 나온다. 반응적 선택이 아니라 중심에서 올라오는 선택, 과거의 패턴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에서 나오는 생각. 이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신비한 체험을 수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스스로 창조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인 인간이다. 영성이란 특정한 순간에 느끼는 황홀경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삶을 만들어내는 내적 힘이다. 창조적 삶은 단순한 습관 형성이 아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따른다. 먼저 관찰을 통해 내면의 중심의 장을 만든다. 그 중심에서 반응 대신 선택을 한다. 그 선택이 새로운 삶의 형태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창조적 행위가 다시 쌓여 새로운 존재 방식이 형성된다. 이 누적된 존재의 방식이 바로 영성의 기반이 된다. 결국 진짜 영성이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바깥의 체험을 좇는 대신 안에서부터 삶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그 힘이 바로 성숙한 영성의 실질적 척도이며 존재의 본래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5. 최종 결론. 영성은 체험이 아니라 존재의 구조다. 우리가 통상 영성이라 부르는 것은 흔히 어떤 신비로운 체험, 마음의 고향, 강렬한 내적 사건과 동일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영성을 표면의 파동으로 축소한다. 영성의 본질은 체험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깔려있는 존재의 기반, 즉 더 그라운드 오브 빙이다. 체험은 그 기반 위에 붙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이 기반은 애써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놓여 있다. 단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 있을 뿐이다. 관찰은 이 기반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문이며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영성은 더 이상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존재가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과정이 된다. 체험은 부가물이지만 기반은 원천이며 영성은 그 원천성의 회복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영성이 불안의 반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영성은 불안을 제거하는 능력이 아니라 불안 한가운데서 깨어나는 힘이다. 존재는 근본적으로 열린 세계를 향해 내던져져 있고 그 개방성은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을 동반한다. 불안은 이 불확실성과 개방성을 감지할 때 발생하는 가장 진실한 깊은 감정의 떨림이다. 그러므로 불안은 결함이 아니라 존재가 깨어날 수 있는 통로다.
불안이 밀려올 때 우리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오히려 중심성이 형성된다. 중심성이란 외부의 흔들림을 막아내는 벽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적 장이다. 중심성이 깨어나면 그 자리에서 창조성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른다. 창조성은 어떤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존재가 스스로를 실현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선택, 새로운 삶은 모두 중심에서 일어난 창조적 운동의 표현이다. 그렇기에 영성은 결코 환희나 체험의 강도로 측정되지 않는다. 영성의 성숙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강렬한 경험을 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중심에서 세계를 경험하고 선택하는가로 판단할 수 있다. 중심에서의 선택은 삶을 창조하며 그 창조가 축적될 때 새로운 존재 방식이 굳어지고 그것이 곧 영성적 기반이 된다. 영성이란 결국 삶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며 그 새로운 삶이 다시 존재의 지층을 재구성한다. 따라서 영성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존재의 구조다. 외부의 자극에 들뜨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에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그 중심에서 선택하며 그 선택으로 삶을 창조하는 것. 이 창조적 삶이 반복되어 축적될 때 영성은 더 이상 영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된다. 결국 영성이란 체험을 뒤쫓는 것이 아니라 기반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 기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으며 관찰은 그 기반으로 귀환하는 길이다. 존재는 불안 속에서 깨어나며 중심을 통해 자신을 실현하고 창조성을 통해 삶을 구성한다. 영성은 경험의 강렬함이 아니라 존재의 깊이이며 체험의 높이가 아니라 중심의 두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미 우리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견고하게 시작되고 있다.